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맡은 최민규라고 합니다. 네. 혹시 기농기촌 관심 있으셔 교육들 많이 받아보셨나요? 처음 받아보세요? 그러면 교육 받아보셨던 선생님들 중에 저를 만났던 적은 없으신 거죠? 아니,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저를 만나보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방도 한 분이 이틀 전에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용 똑같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강사들이 할 수 있는 강의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소개 간단히 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기농기촌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가면 기농기촌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같은 건물에 전라남도 센터가 있습니다. 또 서울 방배동에 가면 전북센터가 있거든요. 그 두 개 조직을 다 만들어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교육이나 또 살아보기 관련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1시간 반 동안에 기농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개략적으로 기농이 이거구나 정도에서 좀 말씀드리고, 정말 관심이 있다 하실 때는 서울 양재동 그 시민의 숲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AT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4층에 기농기촌 종합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정말 많은 교육 과정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번 달 말부터 저희가 기농기촌 아카데미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만약에 아카데미 오시면 저를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자료 한번 우리가 기농기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데, 저는 기농기촌 이 영역에서 우리가 좀 넓게 보시면 좋겠다. 우리는 단순하게 과거적 농업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농업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이라는 공간이나 농업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기농기촌을 준비하는 분들은 우리 앞 세대가 농업을 경영했던 그 방식을 고집하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기농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 농식품부가 농촌 재구조화나 또는 인력 육성, 또 스마트, 또 기계화, 윤복합 이런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재구조화인데요. 저는 청년분들 좀 계시는데 청년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마을로 가지 마시라고. 청년분들은 무조건 읍으로 가셔라. 왜 그럴까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마을로 가면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이후에는 아이를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농촌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전 마인드로 기농은 마을이지, 이 고정관념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구조화되는 이 시점에서 마을을 결정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실제 농업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농기촌 정책이나 청년 농업인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농기촌을 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기농기촌 종합센터가 운영하는 그린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기농기촌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도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인구 감소나 스마트팜 이런 부분도 뒤에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농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제는 농업이 농지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접근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윤복합 부분은 우리 기농하신 분들이 잘하는 게 농사 짓는 걸 잘할까요? 가공이나 체험을 잘할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농하신 분들 평균 경작 규모가 한 1200평 정도 농사 짓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1200평 농사 지어서 1차 농업으로 소득을 낸다? 한계가 있죠. 근데 기농하신 분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소득이 향상됩니다. 왜 소득이 늘어나지? 봤을 때 농지가 확장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잘하는 게 농업이 아니라 가공이나 체험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농기촌을 준비할 때 그런 영역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체험이나 치유나 아니면 가공으로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보관은 뭐가 있을까? 이건 준비 과정에서부터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에 맞춰서 좀 움직이시면 좋겠고,
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귀농과 귀촌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귀농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분이 농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서 최소한의 농업인의 자격을 갖췄을 때 귀농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농업인의 자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 100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302평 경작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 경영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록을 마치신 분들을 귀농이라고 얘기하고, 귀촌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분이 농업 외 목적을 가지고 농촌에 와서 농사짓지 않고 살아가는 걸 귀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농업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실제 귀농귀촌 인구를 보면요, 한 해 한 40에서 45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시거든요. 귀농으로 몇 퍼센트나 음지가 전입할까요? 1년 차에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귀촌하신 분들이 96%입니다. 귀촌하신 분들이 향후 살아가면서 5년 이내 귀농으로 옮겨오는 퍼센트는 한 2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귀촌이 월등히 많죠. 저는 귀촌에서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로 농촌에 살아가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농촌에 오셨을 때는 일을 하든 창업을 하든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농은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농업을 경영하는 거 도와드립니다. 이것만 도와드릴까요? 세금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녀들 학자금 지원하잖아요. 농업인은 지원해 드립니다. 비농업인은요? 없습니다. 내 전원 생활하겠다고 텃밭 농사 짓는다? 비농업인은요, 아무것도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으로 이주하실 때는 주업이 농업이 아니어도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 놓으셔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귀농과 귀촌이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좀 오픈된 자리라서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버섯. 농업일까요? 임업일까요? 임업이죠. 맞습니다. 작년에 작약나무라는 거 아시죠? 그거 하겠다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면서. 농업일까요? 임업일까요? 이것도 임업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63%가 산악지역입니다. 삼면이 바다입니다. 대한민국은 농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산업이 있고 임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건 귀농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임업은 귀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수산업은 귀어로 분류가 된다. 부처가 다르죠. 농식품부, 산림청, 해수부.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따라서 준비 과정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 제가 귀어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귀농과 귀산은 겹침이 강합니다. 그래서 귀농을 준비하실 때 귀농만 생각하지 마시고 귀산까지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품목들, 실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품목을 보면 버섯 하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작약 하겠다는 분들 많고요. 고사리 하겠다는 분들, 요즘 많이 나오는 두릅 하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면서 이건 다 귀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조건 귀산만은 아니에요. 이걸 임야에다 경작하냐 논밭에다 경작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귀농과 귀산은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적으로 보면 귀농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분이 농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가는 걸 귀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농어촌 지역은 어디냐? 이것도 중요하죠. 읍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읍면 지역으로 이주해서 농업을 경영해야만 귀농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동에서 동으로 가면 귀농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싶고,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울에 귀어센터와 임업진흥원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을 목적으로 오늘 와 계시겠지만 귀농만 생각하지 마시고 귀산과 귀어도 한 번 정도 알아보시면 좋겠다. 특히 산악지역으로 가는 분들, 실제 경북이나 강원도로 가기 원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농업을 목적으로 준비하더라도 임업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난 남해로 갈래, 통영으로 갈래, 진도로 갈래. 여기는 농업보다 수산업이 발전한 지역이죠. 내가 농업을 목적으로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수산업을 겸업하겠죠. 그럴 때는 귀어센터도 한 번 정도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 또 광역단위 지원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북하고 전라남도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현재 광역단위가요, 경기도, 강원도, 경북, 전남, 전북이 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저는 광역에 가서 시군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많은 분들은 내 고향이기 때문에 글로 갈 거야. 내 친구가 어디 살고 있는데 잘 살아. 그래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고향이라고 무조건 나에게 맞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친구가 A라는 동네에 잘 살고 있다고 내가 거기에 잘 살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지역은 한 번 정도 비교를 해야 한다. 근데 종합센터가 전국에 139개 지자체가 이 기농기촌 사업을 하는데 그걸 비교해 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건 광역의 역할입니다. 광역은 시군청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시군을 비교해 드리는 게 더 용이하기 때문에 광역에서 한 번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농업의 기본 자격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갖추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1000제곱미터를 얘기합니다. 평수로 따지면 302평. 이게 내 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임대해서 농사 짓고, 농사를 지으면 농지대장이라는 걸 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그 이후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시면 농업경영체라는 걸 등록하거든요. 그러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조건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1000제곱미터다. 평수로 봤을 때 660제곱미터가 있고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하우스가 있네요. 이건 우리 못하나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660제곱미터에서 채소를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영체를 만들 수 있지만 농업인들은 이게 가능한 얘기지만 신규 농업인은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 신규 농업인이 저걸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인이 아니면 120만 원 그 큰 돈이 아닌데도 증빙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가 1000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조건 중에 하나를 좀 갖추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꿀벌이 지금까지는 농업이라고 했지만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경영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꿀벌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수직농장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농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만한 조항인데요. 지금까지 농업은 경제와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민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해야만 농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농업의 중심은 항상 농지였습니다. 근데 수직농장은 건축물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건축물은 농지가 아니라 대지다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물에서 농사 짓는 것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시장에서 작물 재배하는 거 예전에 농업으로 인정 못 받았죠. 근데 저 논리대로 하면 이제는 농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기농을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산림청이 지정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제가 지금 수신료에서부터 그 밖에 임산물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선호한다는 작물이 여기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섯이죠. 두릅이죠. 작약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물을 하겠다고 하면 기농이 아닌 기산으로서 준비하는 게 맞는데, 단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임야에서 경작하냐 농지에서 경작하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경영체를 등록해야만 농업인으로 등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야에서 이 작물을 재배하면 경영체를 산림청에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작물 중에는 논밭을 통해서 경작 가능한 것들이 있죠. 그럴 때는 경영체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고, 그러면 내가 논밭에서 이 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인가요? 반은 농업이고 반은 임업입니다. 농지에 관련돼서는 농식품부 지원이에요. 품목에 대해서는요 산림청 지원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농을 준비할 때는 기농과 기산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혼선이 좀 없으면 좋겠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 작물 하겠다고 기농 준비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는데 잘못된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좀 없으면 좋겠고, 저는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기농을 정말 생각하신다고 하면 교육을 좀 받으셔라. 우리가 교육을, 기존의 기농기촌 준비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정책자금이나 지원 사업에서 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교육을 통해서 품목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농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재배 기술도 교육으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상생융합하는 거 교육으로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 교육을 많이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작년 통계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조사가 됐는데 평균 연간 1500만 원 정도 소득 차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 실제 오늘은 소개 교육이지만 나 본격적으로 기농 한번 준비해 볼 거야 할 때는 그린대로나 농업교육 포털에 들어가시면 기농기촌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오프라인 교육 받는 거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좌도 제공하고 있고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일정 기간까지는 교육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 중심 플랫폼은 농업교육 포털과 그린대로가 되는 것 같고, 기농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기농기촌 교육 말고 또 하나 교육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농기계 교육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농기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내 돈 주고 사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각 시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모든 농기계를 구비하고 있어요. 기농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관리기, 트랙터입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 하루 10,000원 이내에서, 트랙터 하루 20,000원 이내에서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두 가지가 붙습니다.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기계 교육은 기농 이후에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교육 과정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금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다. 우리 수원에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 도민들을 위한 농기계 교육 과정이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교육은 한 4일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받아놓으시면 다음에 어느 지역을 가든 인정받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서울 내곡동에 가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기계 교육 시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준비 과정에서 좀 받아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임업교육 같은 경우는 한국임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림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산촌 관련된 준비 과정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귀산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농과 귀산촌을 같이 교육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린대로와 임업진흥원을 적절히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소득교육은 산림 같은 경우는 임업진흥원, 그 산림조합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지역을 결정하고 마을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할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농을 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기농을 하는 겁니다. 잘 살려면 주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농하면 농업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농할 때 농업을 통해서 잘 사는 것도 고민하되 또 하나 생활적인 걸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생활이 안 되면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걸 고려할 때 저 세 가지 제가 365라고 표기했는데요. 저 부분을 고려해서 마을을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럴까요? 도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지만 농촌은 인구가 계속 감소합니다. 지금 폐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마을에 20가구 이하이면 마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내 생활이 지속 가능할 거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있는 분들은 돈을 버는 거 이상으로 뭐가 중요하죠? 교육 문제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돈 버는 거 이상으로 복지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매우 중요해요. 이런 걸 고려해서 마을을 결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이요, 가능하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대요. 그리고 더 좋은 곳은 언덕에다 집 짓는 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내 집 옆 산으로 가는 분들은 한결같습니다. 내 집 옆으로 뭐가 흘러야 한다? 계곡이 흘러야 한대요. 계곡으로 가면 좋죠. 주말에 친구들 불러다 고기 구워 먹긴 최고 좋죠. 바다로 가는 분들은요, 내 집 앞으로 뭐가 보여야 한다? 바다가 보여야 한대요. 그래서 바다 절벽 짓다 집을 짓습니다. 이게 다 마을에서 이격됐습니다. 마을에서 일정 부분 이격되면 국가가 전기, 수도, 도로, 통신 도와드릴까요? 안 도와드립니다.
우리 귀농하신 분들의 많은 민원이 저 4가지입니다.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주 해줄 수 있나요? 안 돼요. 관정 파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을을 결정할 때는 가능하면 생활적인 걸 고려해서 마을로 들어오시되, 근데 지금도 마을도 좀 선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마을이 몇 가구 살고 있냐, 20가구 이하라고 하면 고민해 봐야겠죠. 좀 많은 가구 수가 사는 마을이라고 마을로 가시는 게 맞고, 아니면 저는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가능하면 읍면 소재지 가까이 가셔라. 생활이 가능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마을을 결정하시면 좋겠고, 언덕에다 집 지어놓으면요, 여름에 마을 못 내려옵니다. 겨울에도 마을에 못 내려옵니다. 겨울은 눈 내려서 못 내려오죠. 여름에 왜 못 내려올까요? 비 내리면 길이 질퍽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계곡 옆에다 집을 지어놓으면 풍광은 좋아요. 태풍 오고 장 맞으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닷가에다 절벽지다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습해서요, 매 연중 난방기에 돌려야 합니다. 그거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상적인 걸 좀 내려놓으시고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마을을 결정하시면 좋겠고, 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귀농하신 분들에게 땅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발 땅 사지 마셔라. 집 짓지 마셔라. 왜 그럴까요? 네. 저희 동네 좋은 땅 나오면 누가 살까요? 저희 동네에 좋은 땅 나오면 누가 살까요? 제가 삽니다. 저희 지금 동네에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땅 몇 개 있어요. 팔기만 해라. 내가 무조건 산다.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요, 여러분에게 안 팔아요. 제가 사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저희는 알아요. 누구네 땅이 좋은지, 입지 여건이 어떤지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물 나오면 누가 먼저 선점한다? 저희가 먼저 선점합니다. 저희가 싫다고 하는 것들이 어디로 간다?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한두 해만 살다 보면 좋은 땅 나오잖아요. 그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귀농하신 분들은요, 들어올 때 전제 조건은 무조건 땅은 사야 한대요.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지를 비싸게 샀대요. 맹지니까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맹지는 싫어요. 저 마을에 살고 있지만 맹지는 저도 싫거든요. 한번 고민해봐야 할 영역이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년 전에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마을에 안 살아요. 마을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중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집을 안 지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을 지어놨으면 그거 애물단지 됩니다. 집도 시점이 있습니다. 아, 한두 해 살다 보면 이제 집을 지어도 되겠구나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 지으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너무 성급해요. 처음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니까 어떨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부담이 되죠. 우리가요, 조금만 노력하면 빌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한두 해 살 수 있는 집들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용하다가 이제 자리 잡아도 되는구나 할 때 집을 지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면 땅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가 좋은 땅 나오면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다. 저 지금 읍에 살고 있는데 저희 농장까지 20분 차로 20분 거리거든요. 충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읍면 소재지에 가까이 살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무조건 답은 아닌 것 같다. 왜? 마을의 인구가 너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마을을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화된 마을로 좀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귀농귀촌 준비하는 분들에게 농촌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운 게 그런 건데, 귀농을 결심하면 교육을 받는 것 이상으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농촌이란 공간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농촌의 삶의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가실 때 최소한 그곳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 어떤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좀 경험으로 알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막연히 이렇게티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농촌의 살아보기입니다. 농촌의 살아보기는 그린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민들에게요, 최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원룸형 숙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심지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드립니다. 30만 원 생활비도 드립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농을 결심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제가 농식품부하고 같이 사업을 뭐 했냐면 이 살아보기를 했거든요. 살아보기가 전국에 한 130개 마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도 진천에 있는 물안뜰 마을을 갔다 왔는데 그 살아보기 참가자분들 저하고 많이 교류를 합니다. 근데 살아보기 참가자분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과 친해졌대요.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니까 그 없던 땅이 나타나더래요. 그 없던 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매매는 아니고 임대로. 그래서 이사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동네 땅 많아요. 빈집 정말 많습니다. 30가구 살던 마을이 지금 5가구 살고 있거든요. 빈집 많겠죠. 근데 여러분 내일 오셔도 안 빌려드립니다. 안 팔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 동네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역민들과 친해지면 없던 땅이 없던 집이 나와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요, 살아보기 하기 전에 이런 기농기촌 교육을 한 2년 정도 받으셨대요. 체계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을에서 한 번은 살아봐야지 하고 살아보기 딱 6개월 들어갔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기농 포기하겠대요. 왜요? 살아보니까 자기는 도시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농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현명한 거죠. 저 잘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안 맞는 분이 오면 더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통해서 살아보기, 그린대로 지금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을이 어떤 마을인데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는지 또 후기도 있거든요. 한번 이런 걸 통해서 보시고 한번 결정, 이런 데서 살아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고, 그 외에도 시골 언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기존의 참가자분들하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만 39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골 언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단기 프로그램,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 부분도 그린대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는 뭐냐면요, 양구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강원도 양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나만 생각하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중에서도 양구를 가고 싶어하는 분이 있겠죠. 그분들을 커뮤니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서로 공유하게 하는 거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매칭해서 교육이든 상담을 해드리고, 양구를 갈 때 일정 부분 경비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혼자 준비하는 건 어렵지만 뜻이 맞는 분, 아니면 지역이 같은 분들께 준비하면 어떨까요?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커뮤니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활용하기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초기 집이 필요하죠. 집을 짓는 거 부담스럽고 매매하는 게 어렵다 할 때는 이런 공간을 이용하셔도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농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농의 집은 내가 집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시군청에서 빌립니다. 시군청에서 농가주택을 7년 임대합니다. 그리고 이걸 리모델링을 한 상태로 기농 희망자분들에게 월 단위로 임대해 드립니다. 최소 1개월에서 제가 12개월까지 표기했죠. 보편적으로는 1년을 빌려드립니다. 근데 일부 시군에서는 2년 동안도 빌려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파격적인 건 뭘까요? 임대료라는 거죠. 임대료가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저보다 조금 비싼 데도 있긴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10만 원입니다. 저런 데서 한 1년 살면서 준비하면 어떨까요? 저런 데 살면서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더 의미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집을 짓기보다는 이런 기농의 집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 정보도 그린대로에 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진이 미흡한 동네들 쫓아다니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업로드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집들인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요, 가보니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기농의 집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라고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잘 보시면 도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경북만 2개가 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포기하면서 그걸 경북에다 2개를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별로 30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여기 입주하신 분들에게는 20평 내 단독주택을 빌려드립니다. 근데 이게 단독형이 있고 연립형이 있습니다. 근데 집만 빌려드리면 기농의 집과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근데 집을 빌려드리는데 기농의 집보다 비싸요. 20만 원이 비싸네요. 왜 그러냐? 집만 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텃밭을 제공합니다. 영농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지역에서 머무는 동안에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평균 24개월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24개월 중에 도시에서 한 1년 정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1년은 여기 가서 준비하면 어떨까요? 더 수월하겠죠.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 체류형 센터는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농촌 체류형 쉼터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근데 유의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 개념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예전 농막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도를 개선해서 도시민들에게도 허용하는 건데, 농막은 농업인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농업인으로서 내 농지 위에 6평 이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쉼터로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가스, 수도, 전기는 허용하는데 뭐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화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화조를 허용하면 이건 거주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막은 쉼터 개념이었는데, 그걸 작년 12월 달에 농촌 체류형 쉼터로 다시 제도 개선을 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허용한다? 도시민도 허용합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단 농지는 있어야겠죠. 농지 위에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농지에다가 생활 공간은 10평까지 허용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원룸이 있잖아요. 그게 6평이거든요. 10평이면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실제 만드는 분들 가 보니까 거실 겸 주방 하나, 욕실 하나, 방 하나, 다락방 하나. 조금은 좁아도 2명이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지원하냐? 그게 아니에요. 예전엔 전기, 가스, 수도만 허용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다 데크, 주차장, 정화조를 허용합니다. 정화조를 허용한다는 건 주거 공간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부속 시설이 7평입니다. 그러면 생활 공간과 부속 시설 합산 17평이죠. 자격은 이거예요. 이 17평에 2배만 영농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땅 몇 평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한 60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60평은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고 가면서 농업을 준비할 수는 있다는 거죠. 최근에 기농을 하겠다는 선생님도 많지만 사도 삼촌 하시겠다는 분 많습니다. 나 수원에 살고 있는데 여기를 버릴 수는 없어. 근데 농촌에 살고 싶어. 그래서 오고 가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기농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단 얘가 단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농지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지으면 주소 이전이 안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감내하셔야죠. 또 하나가 얘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걸로 사기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런 거 주문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인터넷에 매물로 싸게 나오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지 말고 검증된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 기사화까지 됐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런 데 거주할 때는 혼자만의 공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민들, 지역 마을 주민들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막 예전에 이용했던 분들이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지 않다 보니까 외딴 섬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데
생활할수록 더 지역민들과 교류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만 조심하신다고 하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품목을 결정할 때는 몇 가지를 좀, 농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몇 가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농업은요 경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업을 경작으로만 봐요. 심는 거에만 관심 갖는데 농업은 경영입니다. 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농업을 하는 건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득을 내려면 그 준비 과정이 탄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고려할 거 말씀드리면, 일단 품목 결정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작물을 할 거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떤 작물을 할 거냐의 1순위는 지역입니다. 내가 하려는 작물을 어느 시군에서 재배하냐, 지원하느냐, 이게 1순위입니다. 모든 시군이 모든 작물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전남 해남이 뭐가 유명하죠? 고구마가 유명합니다. 감자는요? 강원도 양구가 유명합니다. 오미자는요? 경북 문경이 유명합니다.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한 작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원 정책이 거기 집중됩니다. 감자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죠. 근데 양구만큼 지원 정책이 잘 되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부터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감자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하다 보니까 정책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결정할 때 가능하면 지역과 맞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 처음부터 구하는 게 어렵죠. 한국농어총공사라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총공사에 가면 농지은행이라고 있거든요. 농지은행에서 임대나 매매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아, 농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면 농지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단 농지은행이 농지를 지원하지만 1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누구냐면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된 분들입니다. 작년에 5,000명 선발됐고 올 전반기 3,000명 선발됐습니다.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에서 농지은행을 가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부동산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때도 법원을 한번 보십시오. 법원에 가면 뭐가 있죠? 경매가 있죠. 한국자산공사라고 있죠. 그 온비즈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공매물건지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농촌 지역에 생각보다 경매물건지 많이 나옵니다. 공매물건지 많이 나옵니다. 경매만 받을 수 있으면 부동산보다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없다 그러면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1순위는 어디다? 농지은행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금적인 걸 구상하실 때는 많은 분들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보니까 평균 1,200평 정도 경작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영농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보니까 1억 2천을 투자합니다. 집은 우리가 45평까지 농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5평 정도 집을 지으려면 살만하게 지으면 2억 들어갑니다. 좀 좋게 지으면 한 3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억 들어갔다고 하면 초기에 3억 2천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면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빠졌어요. 땅 사고 집 짓는 건 고민하는데 뭐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시행착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생활비는 누가 지원하나요?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월 2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소 3년치는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보관이 필요하죠. 이제는 정책적으로 작년까지는 투잡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웬만한 정책이 다 투잡을 허용합니다. 왜? 겸업하시라는 거예요. 초기는. 그래서 저는 부부가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은 농업을 하고 한 분은 일을 하면 그 생활비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죠. 농촌에 일자리 없냐?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넘쳐납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할 게 있죠. 농업을 한다고 하면 땅만 있으면 되나요? 육묘가 필요하잖아요. 씨앗이 필요하잖아요. 농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경영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농업인들은 좀 많이 들어간 편이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연간 1,000에서 한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내 자본으로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설계는 땅 사는 것,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비, 운영비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안 사면 어떨까요? 집을 안 지으면 어떨까요? 조금은 여유가 있겠죠. 자리 잡고 소득이 안정화된 다음에 집을 지어도 땅을 사셔도 늦지 않은데 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오로지 다 땅 사고 집 짓는데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형국이 되더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금 설계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보면 저희 귀농하신 분들에게 3억까지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금리도 싸고 상환기간도 길어요. 그래서 이 정책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 많습니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정책 자금이잖아요.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정책 자금은 융자인데 얘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뭐를 놓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 유통하는 거, 가공하는 거, 마케팅하는 모든 영역에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도요, 이걸 융자받아서 가져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결정되고 품목이 결정되면 그 지역에서 내가 어떤 작물을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이 뭐지? 이건 기술센터, 기술원, 농진청,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안내하고 있어요. 이걸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걸 뭘로? 융자자금으로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고, 교육은 좀 받으시면 좋겠다. 근데 기술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여기 청년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청년 장기교육장이라고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한 품목을 중심으로 6개월 동안 교육시켜 드립니다. 이런 데를 좀 통해서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 싶고, 중장년층에서는 현장 실습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농업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개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농사 지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농업은 기술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이 돼야만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게 농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 교육은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실제 돈을 버는 건 유통이나 가공이나 체험, 여기에서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지원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 여기도 준비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알아보시면 좋겠다. 모르면 뭘로 간다? 모르면 융자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융자 자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융자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조 사업으로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힘이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설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농업을 할 때 꼭 하셔야 할 거 하나 말씀드리면, 농민이 되면요, 농민단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농협입니다. 내가 어떤 작물을 하고 있으면 그거에 따른 품목연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농업 관련된 조직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좀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민들과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정책이라는 게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농협이나 품목연구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아니면 지원이 안 돼요. 귀농하신 분들이 여기다 가입을 안 해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안 도와주는데? 그럼 농협에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조합원 아니잖아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선입견이 있어요. 농민단체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크더라고요. 아니, 우리 농민인데 왜 농민단체의 선입견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최소한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농귀촌 관련된 교육을 받다 보면 이게 더 구체화되겠죠. 그런 걸 정립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만약에 이런 거에서 어려움이 있다, 내가 좀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귀농귀촌 종합센터 있잖아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귀농닥터라고 있습니다. 귀농닥터는 저 작물에서부터 농민단체까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1년에 8번까지 여러분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작물을 결정할 때 농산물 소득정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귀산촌 종합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작물을 입력하면 시군별로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얼마를 경작했을 때 얼마를 벌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금,
얼마가 들어갈 건가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자금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얼마를 벌 거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시면 좋겠다. 준비 과정에서는 경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근데 내가 원하는 지역만 보지 마십시오. 감자를 입력하고 쭉 시군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시군이 경영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간 시군이 있을 겁니다. 경영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건 뭘까요? 지원 사업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올해 새로 오픈한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귀산촌 종합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군을 클릭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클릭해 봤습니다. 제가 전북 완주에서 살고 있는데, 전북 완주를 딱 클릭하니까 전북 완주에서는 임산물을 뜰분감을 1순위를 추천하더라고요. 2순위는 복분자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뜰분감을 클릭하니까 재배 기술서를 제공하더라고요. 뜰분감 멘토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뜰분감 작년에 농사 지었을 때 이 데이터 얼마를 벌었는지를 제공해 하더라는 거죠. 이건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잖아요.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작물을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뭐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행작물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런 거 안 들어와 있겠죠. 제가 지금 전시장을 제대로 못 돌아봐 갖고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에 기농하신 분들이요, 와사비 하겠다는 분들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새싹삼 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군뱅이 또는 흑염소, 복분자, 아로니아 이런 거 하겠다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다 유행작물입니다. 이런 작물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사비가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박람회장 오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분양하더라고요. 분양가가 1억 7천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이 월소득 400을 보장하겠대요. 솔깃하죠. 1억 7천 투자해서 월소득 400이면 할만해요. 근데 와사비는 몇 년 키워야 출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최소 6년입니다. 감당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행작물을,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냥 유튜브는 재미로 보세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돈이 되는 건 어떤 거다? 돈이 되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식탁으로 매일같이 올라오는 것들 있죠. 양파가 돈이 됩니다. 파가 돈이 됩니다. 마늘이 돈이 됩니다. 얘는요, 가격의 등락은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버릴까요? 안 먹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작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여기에서는요, 지금 보여드린 이 2개 사이트는 유행작물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작물만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까 경영체 부분에서 수직농장 얘기가 나왔죠. 수직농장이 토대는 이 스마트 농업입니다. 작년에 스마트 농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을 육성하겠다고 법제화가 돼서 교육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 스마트팜을 좀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혁신밸리가 전국에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8개월에서 한 20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또 여기 이수하신 분들에게 단기 임대 3년 동안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지자체에서는 장기간 임대 가능한 스마트팜 설비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청년이라고 하면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중장년층이 더 많죠. 중장년층은 여기서 열애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다 청년 정책으로 가져가는 거고, 중장년층은 기술원에서 관련된 교육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가져간다. 근데 저는 스마트팜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처음부터 설비를 구축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스마트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 1000평 정도 하면 돈 얼마나 들어갈까요? 최소 이 정도 들어갑니다. 최소한 2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시설하우스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해가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국가가 이거 지원하겠다고 30억짜리 융자자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받아도 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받아도 되는 분들은 누굴까요? 농업에 오랫동안 농업을 해오셨던 분들, 역량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받아도 되겠지만 그냥 신규 농업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한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설하우스로 가도 충분하다. 그리고 단계별로 국가가 스마트팜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옮겨가는 전략을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요건 한번 고민해 볼 영역인데, 이게 수직농장의 기본 개념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도 이 정도밖에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농업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공업단지에서 공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컨테이너하우스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농업으로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경영체에 11월 1일 날 발표가 된 건데 수직농장이 포함됐잖아요. 그러면서 농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농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된다고 하면 공업단지에 가면 놀고 있는 공장들 많잖아요. 그게 수직농장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 건물을 빌리는 게 땅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비닐하우스 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 사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보다 공장 하나 빌리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또 기존의 농업인들도 이것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겁니다. 이제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응해서 농업을 준비할 시점이다.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적인 거고 변화가 있다는 것 정도.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시설하우스에서 수경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 방식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직농장이 가고 있고, 저는 기농기촌 지원 정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역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기 있는 걸 다 말씀을 드렸죠. 이건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이 부분, 창업자금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농식품부 사업만 말씀을 드리죠.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죠. 이 앞에 김제가 있고 춘천이 있습니다. 저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왜 그럴까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시군마다 정책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전국에 몇 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한다? 139개. 그 139개 여기서 얘기하면 밤새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군별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다 안내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보를 조금 알아보시면 좋겠다. 단 여기에서 제공되는 건 기농기촌 정책만 소개합니다. 농업정책은 빠져 있어요. 농업정책은 아까 제가 어디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 기술원, 농진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 얘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기농기촌 정책은요, 농업정책의 극히 일부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착각하는 게 나는 기농이니까 기농기촌 정책만 대상이겠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농업인이잖아요. 농업인이니까 기술원과 기술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대상이 되는데 그걸 안 알아보더라는 거죠. 거기까지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농업과 임업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 임업진흥원의 귀산촌 정책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시계가 없으니까 제가 계속 시계를 보게 되네요. 우리 기농하신 분들이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돈 없이도 기농이 가능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돈 없으면 기농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죠. 농지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농하신 분들에게 초기에 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 자금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정책 자금으로 창업은 3억, 주택 자금은 7,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융자 자금으로 금리가 2%입니다. 상환 기간이 15년이죠. 시중은행에서 이런 자금은 없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조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기농을 하셔야 합니다. 기농하신 분은 기농한 날로부터 5년까지 지원합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있어요. 제촌 비농업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촌 비농업인은 뭐냐? 농촌 지역에 살고 있어요.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데 농사 안 짓는 분들 있죠. 농촌 지역에서 뭐 식당 하는 분도 있고 카페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능하다? 기촌하신 분들. 기촌에 살아가다가 한번 농사 져볼까? 근데 자금이 필요하네? 그때 이거 신청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기농은 창업자금은 기농과 귀여는 만 65세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주택자금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귀사는 창업자금 70세 미만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주택자금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고 전입을 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돼야만 실행 가능합니다. 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시면 이 자금으로 초기 창업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농기촌 아카데미 오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개교육이다 보니까 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단 작년과 올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분들이 이 자금을 신청을 못했어요. 농해소득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소득이 있으면 이 자금 신청이 안 됐어요. 그 기준이 3,700이었습니다. 3,700?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저 농해소득은 내 급여소득 말고도 주식이나 국세청에 신고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해서 3,7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전문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앴습니다. 올해부터는요, 농해소득 3,700이 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작년까지는 이 3억을 융자받으면 다른 일을 못했습니다. 전업농으로만 살아갔어야 합니다. 근데 농사지어서 3억을 대출을 상환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투잡을 허용하겠다. 취업하는 거 허용, 창업하는 거 허용. 단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할 때는 독단으로 할 게 아니라 군청이나 시청에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이다. 근데 그것만 해도 원활하게 이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단 이게 몇 가지 조건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입이나 또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귀농, 귀산, 귀어로 구분이 됩니다. 정책자금도 나눠집니다. 귀농을 하겠다고 하면 귀농 창업자금이 맞아요. 귀산하겠다고 하면 귀산 창업자금을 이용하는 게 맞고, 귀어하겠다고 하면 귀어 창업자금을 이용합니다. 야, 그럼 나 이거 세 가지 다 하면 9억까지 가능한가? 그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합산 3억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근데 비교해서 위에 있는 걸 찾아가도 되겠죠. 나이로 봤을 때는 귀산이 가장 유리하죠. 금리로 보면 뭐가 가장 유리하죠? 귀어. 금리가 0.5%가 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비교해서 여러분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 여러분이 활용 가능한 정책 자금이 있다고 하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저 청년 농업인 강사들 역량 강화 교육하는데 잠깐 갔다 왔어요. 매년 청년 농업인을 5,000명씩 선발해서 뭐를 지원하냐면 3년 동안 영농 정착 자금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것만 지원하냐? 창업자금은 기농 창업자금보다 2억이 많은 5억까지 융자해드립니다. 금리가 기농 창업자금 2%잖아요. 얘는 1.5%입니다. 상환기간 기농 창업자금은 15년이잖아요. 얘는 25년입니다. 만약에 만 40세 미만 청년분들이라고 하면 얘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청년분들 중에 실수하는 게 뭘까요? 얘를 먼저 받으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3억을 먼저 받으면 얘는 얼마까지 된다? 2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죠.
그걸 놓치면 그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 그건 몰라서 그런 거지, 정책을요. 그 시행착오가 없으면 좋겠고, 청년 농업인 5,000명은 농업과 임업을 포함해서 5,000명입니다. 또 이것 말고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50세 농업인이면 이하의 농업인이면 정책 자금이 창업 자금 5억, 금리 1.5%, 25년 상환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나이가 50세 미만이라고 하면 기농 창업 자금이 아니라 얘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조건이 더 유리하죠.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거다. 여기까지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농업 경영인이 있으면 저희가 후계농이라고 하거든요. 임업 후계자는 없나요? 임업 후계자도 있죠. 제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임업 후계자? 원래는 55세예요. 근데 유권 해석을 하니까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선택적으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가장 유리한 거죠?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량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도와드릴 수 없잖아요. 사업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금이 절실하다고 하면 기농과 귀산을 동시에 준비하면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더 오겠죠. 그래서 제가 기농과 귀산을 같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귀역까지는 먼 얘기예요. 근데 귀산과 기농은 같이 갑니다. 이 부분에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 외에 집을 지을 때 이 7,500만 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매매는 가능해도 신축은 어렵겠죠.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이게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100% 담보 잡아드립니다. 농업인이면. 신축은 2억 5천입니다. 리모델링 1억 5천. 금리가 2%지만 청년분들은요 1.5%입니다. 상환기간 20년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얘를 이용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앞에서 기농 창업자금 7천이 거기 주택자금 7,500이잖아요. 걔를 받으면 얘는 아예 신청 불가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럼 어떤 게 유리하죠? 얘가 유리한 거죠. 농업인이면.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집을 지을 때 설계도 필요하죠. 설계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요? 최소 5, 600 들어가요. 그거 세이브 시켜드립니다. 이걸로. 그린데리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형태, 다양한 평수의 표준 설계도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저걸로 집 지으면 설계비용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이쁘대요. 안 이쁘대요. 어차피 지을 집 이쁘게 짓겠다. 500만 원 투자해서 좋게 짓겠다고 해서 건축사무소 맡기는 분들 많아요.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건축사무소 꽤 이뻐요. 이쁜 건 확실해요. 근데 집을 짓고 나면 어떨까요? 집을 짓고 나면 결과물은 어떨까요? 고만고만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초기 5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거 이용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후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보수하는 건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활용하면 돈 들어가지 않고 기농을 준비할 수가 있다. 뭐 내가 몇백억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의미 없는 거고, 근데 최소한 이렇게 정책을 활용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싶고요. 그 외에 우리가 정책을 너무 몰라요. 실제 기농기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면 기농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빠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후계농 몰라요. 농가주택 개량화 사업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국가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을 발굴합니다. 그 모든 정보가 여기 다 있습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생산 기반에서부터 임업까지, 그러니까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그리고 각 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 자금을 한 곳에서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위에 있는 것들도 있겠죠. 비교 우위에 있는 거 있다고 하면 그걸 활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한 번 정도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시면 좋겠다. 예전에 저희가 기농기촌을 발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농기촌을 하려면 많이 돌아보시라고 했어요. 그 발품이, 예전에 발품은 뭐였냐면 지역을 많이 돌아보시라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디지털 발품이에요.
내가 사이트만 잘 이용해도요 멀리 안 가도 돼요. 정보는 요즘 똑똑한 애가 하나 나왔잖아요. 챗GPT. 걔한테 몇 가지만 딱딱 주문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많은 정보를 가져가면 좋겠다. 단순히 한두 개의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발품을 팔더라도 사이트 안에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그런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에 이제 스마트 농업 법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발표한 게 뭐냐면 생활링구라는 걸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치하는데 전입을 목적으로 유치하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생활링구를 늘리겠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게 체류형 쉼터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어떤 측면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공간이면서도 도시 살고 있는 농촌에 꿈이 있는 분들, 생각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기농 안 해도 좋아. 그냥 여기 오고 하면서 생활해. 생활인구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왜 올 건가. 그러니까 기농 말고 휴일날 도시민들이 농촌을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농촌을 향할 겁니다. 금요일 오후니까. 왜 가는 거죠? 장 보러 가나요? 아니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쉬러 가잖아요. 저는 돈을 벌려면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지? 거기에 내가 대응하면 어떨까요? 그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요?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쉬는 공간을 원한대요. 그러면 내가 민박집을 해서 돈을 버는 거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귀농하면 무조건 농사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소비자가 돈을 쓰는 곳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해 주는 거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직도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고 있습니다. 귀농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쉬러. 그게 러스팅 라이프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오고 가면서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에 부합하는 정책,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시점.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봤는데 제가 빨리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농사의 잼배인 걸 빨리 깨달았습니다. 농사 지을지는 알아요, 저도요. 근데 제가 뭐를 못하냐? 수익을 못 내겠어요. 농사 지어갖고 팔 자신이 없어요. 땅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농사 안 짓고 있게 살아가냐? 제가 잘하는 걸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 와서 꼭 농사 지어야 한다? 그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 제가 얌체족이거든요. 제가 340평 경영체는 가지고 있어요. 농업인입니다. 이건 농촌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역량이 대단하십니다. 경험치가 많으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농촌 창업. 지금 제가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가요, 우리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취업한 컨텐츠, 창업한 컨텐츠들입니다. 지역민들이 한 게 아니라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자기 경험치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건 뭘까요?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맞물립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쉬는 공간으로 인식한 지 꽤 오래됐고 그걸 위해서 생활인구 정책이 추진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맞는 컨텐츠입니다. 우리 농촌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되면서 불편함이 많아졌어요.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림으로써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도시에서 우리가 창업하면 중기청이라는 곳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2억까지 창업자금 지원해드립니다. 근데 농촌에서 이런 창업하면 어떨까요? 이런 기관들이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분 보조로 지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농촌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치 있잖아요. 그걸 농촌에서 한번 녹여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전공이나 전적이 농업농촌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전혀 무관한 영역에서 일하던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농업농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제가 여기 사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모델이에요. 마을에 서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서점 책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죠. 요즘 책 잘 안 팔려요. 근데 마을에 서점이 있으면 어떨까요? 더 안 팔리겠죠. 근데 마을에 서점이 있습니다. 저 마을이요 80가구 사는 마을이에요. 읍소재지에서 한 차로 20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돈을 법니다. 어떻게 벌까요? 책을 팔아서는 돈이 안 되겠죠. 근데 돈을 벌어요. 북스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점과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합니다. 저기를 찾는 분들은요 책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쉬러 온다는 거예요. 뭐로? 책 보러. 당일치기가 아니라 제가 저기 괴산에 있어서 한 세네 번 갔다 왔고 한 두세 번 갔다 왔거든요. 처음에 한 번 가니까 3박 4일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한 번 가니까 보름 휴가 내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로 오셨어요? 책 보러 오셨대요. 책 좋아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죠? 조용한 곳에서 책 보고 싶어 하죠. 그게 자연이면 어떨까요? 더 좋죠. 딱 부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대표님이 뭐 하던 분일까요? 귀촌하셨는데 서울에서 괴산으로 귀촌하셨어요. 뭐 하던 분일까요? 서점 하던 분입니다. 멀리 안 갑니다. 그 연장선에서의 콘텐츠를 개발한 거죠. 우리가 도시민들이 농촌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진 찍으러 많이 가죠. 사진 찍기 좋은 곳 있으면 많이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들이 꽃을 좋아해서 시시때 꽃 사진 찍으러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돈이 돼요. 여기요. 마을에다 해바라기 식재했습니다. 해바라기 식재하니까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하러? 사진 찍으러. 그래? 우린 공짜로 제공 안 할래. 마을 주변에 펜스를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게 소득이 돼요. 근데 입장 수입만 있을까요? 해바라기 수확하고 나면 그걸로 뭐 할 수 있죠? 해바라기 기름을 짤 수 있잖아요. 해바라기 축제 하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저걸 다 팝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 매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제가 대표님을 직접 만났던 건 아니고 보도자료에 나온 걸 말씀드린 건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생각보다 수익이 높더라는 겁니다. 이건 마을이 그렇게 하지만 이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논했다가 그런데도 연매출이 억 단위가 넘어요. 경관으로서 콘텐츠화한 거죠.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통해서 가공이나 체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넓게 보시면 좋겠다. 농촌을 잘하는 걸로 살아가시면 좋겠다.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전북센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귀농을 하시겠대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농업 농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분이에요.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라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던 분인데 귀농을 하시겠대요. 전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귀농 창업자금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컨설팅 받으러 오셨대요. 그거 컨설팅 해드린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불안했던 건 뭘까요? 농업의 경험이 없는 분이 첫 해부터 빚을 내겠다? 겁이 나죠. 그분은 자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방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농촌에 가면 농업이나 농촌 관련된 일자리가 많습니다. 여기 한 3년만 일합시다. 일하면서 하나는 해주십시오. 기술센터 다니면서 영농교육 받고요. 지역에 가면 선도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도농가 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하시면 어떨까요?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농업 관련된 단체에서 일하면서 기술센터 선도농가 다니면서 3년 동안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또 하나 부탁한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을로 가지 마세요. 선생님은 귀농도 귀촌도 아닌데 마을로 가봤자 어색할 뿐이다. 읍에 가면 면소재지에 가면 주택이나 아파트 많다. 그거 빌려 사시다가 기회가 되면 마을로 들어가시라고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또 거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년을 지역에서 머물면서 뭐를 준비했죠? 농업을 준비하셨습니다. 3년 뒤에 아닌 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장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야, 우리 마을에 빈집 있는데 당신 들어오면 빌려줄게. 이장님 도움으로 집을 빌렸습니다.
시군청에 가면 모든 시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빈집 수립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적게는 500, 많이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걸 기농하신 분이 받으려면 받기 어렵죠. 누가 도와주면 쉽게 받을까요? 이장님이 도와주면 쉽게 받죠. 1,000만 원 받아 집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갔죠. 마을로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먼저 얘기하더랍니다. 야, 우리 마을에 살아가려면 작게라도 농사 지으면 좋겠어. 농사를 지어야 누구를 이해할 수 있다?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당신이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농사는 좀 져라.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목적이 뭐였죠? 저를 만났던 거? 농업을 하겠다고 온 거였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기술적인 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죠? 땅이 없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어떻게 해줬을까요? 어른들이요. 저희 동네 아까 뭐라고 했죠? 노는 땅 많다고 했죠.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3,000평 농사 짓고 있습니다. 한 올해 8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8년 동안요, 단 1원의 융자자금도 안 받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땅은 아니어도 농사질 땅이 있는 거고, 내 집은 아니어도 살 집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자기 돈으로 땅 사겠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 만났던 건 빚내겠다고 온 거고, 접근의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빚내서 빨리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빚을 냈다고 하면 지금 상환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매년 오겠죠. 이건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후자가 그렇게 그 일로서 접근해 오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있냐? 이게 농진청이 제시한 100개 일자리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기농기촌 플래너로 들어갑니다. 기농기촌 플래너가 저로 인해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제가 기농기촌 플래너 1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을까요? 이게 산림청이 제시하고 있는 100가지, 임업 쪽에도 100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농촌은요, 일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뭐가 없을까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기준이 까다로울까요? 나이, 경력 따질까요? 어느 정도 역량되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접근해서 서서히 스며들어온다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이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농업을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계농. 내 부모가 농사 짓고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도움받을 사람 없다 하면 좀 내가 개척해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매칭하는 조직부터, 또 지역에서 일하려면 어느 정도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교육시켜드리는 과정까지도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저도 일하다가 지금 창업을 한 거거든요. 개인 프리랜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저보다 역량이 높으십니다. 경험치가 많으세요. 그걸로 농촌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넓게 보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안 하셨으면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도 10년 전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인데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대요. 근데 우리 전원마을에 들어오면 집만 제공하지 않는데요. 뭐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월소득 얼마를 보장하겠대요. 솔깃하죠. 주거와 소득을 보장하겠다? 원스톱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묘목을 키우기만 하래요. 다 팔아주겠대요. 그래서 묘목을 사갖고 열심히 키우는데 과실이 안 열리네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호두나무요. 호두 아시죠? 3, 4년 전에 붐이 일었어요. 3, 4년 전에 기농하신 분들 다 호두 심었거든요. 지금 수확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걔 정상적으로 출하하려면 15년 기다려면
그 얘기는 누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키우기 말아요. 그 수확하면 다 팔아주겠대요. 근데 몇 년 후에 수확한다고는 얘기 안 하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묘목 파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견이나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키우면 다 팔아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하는데요, 다 먹혀버립니다. 최근에 아까 체류형 쉼터, 아까 와사비 말씀드렸잖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주의령을 내렸고요, 저는 과하게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육 끝나고 투자하더라고요. 교육 끝나고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이유가 혹함이 아니에요. 제가 군인 출신이거든요.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강의 요청을 많이 와요. 전역 예정자들. 제 선후배들이 이제 막 전역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하면 손드는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 누구한테 사기당했어요? 물어보면 아닌 게 아니라 먼저 전역한 선배 있죠. 먼저 전역한 선배가 와서 야, 이번에 전역한다면 내가 사업 하나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래? 이거요, 모르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아요. 지인들이 추천해 옵니다. 절대 미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기당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시작하기 전에 망하는 거예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교재에는 없는데, 우리 기농기촌을 하면 그러니까 기농기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언론사 와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연합뉴스가 언론이 기농기촌을 얘기할 때요,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저희 연합뉴스는 아니고 모 신문사가 기고물 기획기사를 쓴 걸 캡처해 갖고 제 페이스북에요, 어마어마한 글을 써냈습니다. 농업 관련된 신문에서 농업을 비판하더라고요.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청년 농업인들의 안 좋은 사례를 계속 얘기하길래, 야, 농촌으로 청년들 오지 말라는 얘기를 왜 농업 관련된 신문이 하고 있냐, 그렇게 요점을 그렇게 적었거든요. 언론이 기농기촌을 얘기하는 게요, 기농하면 맨날 싸운대요. 갈등이 그렇게 심하대요. 기농하면 역기농이 그렇게 많대요. 성공 사례도 얘기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계속 부각이 됩니다. 갈등 더 있습니다. 기농기촌 갈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기농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 살고 계신가요? 그 아파트 단지에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직장은요? 내일 모레 절을 갈 거고 성당을 갈 거고 교회를 갈 겁니다. 거긴 갈등 있나요, 없나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사회적 현상이래요. 기농기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회적 문제래요. 똑같은 갈등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건 엄청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풀 건가는 고민해야겠죠. 근데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갈등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맨날 싸운대요. 마을로 가겠다면서 갈등을 얘기합니다. 역기농을 얘기해요. 저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역기농 할 수 있죠. 아니, 농촌하고 안 맞으면 떠나야죠. 안 맞는 분이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웃긴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뭐와 비슷한 거죠? 제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놈의 회사가 나하고 마음에 안 드네? 나 그만둘래. 퇴사할래. 차이 있나요? 근데 퇴사하는 건 문제가 아니래요. 역기농하는 건 문제래요. 어떤 기준이죠, 이게?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 기농하신 분들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농하신 분들이 역기농 갈등 얘기하면요, 자기 브랜드 깎아먹는 거예요. 갈등 있는 곳 농산물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삽니다. 불매운동하지. 저는 그 선입견 갖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 결과치도 있습니다. 제가요, 이 일을 꽤 오래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전국을 한 바퀴 돌았어요. 월요일 날 나주부터 영월, 어제 진천 한 바퀴 돌았거든요. 제 주변에 다 기농기촌 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농업 실패해서 제 주변에서 역귀농한 분이요 10년 넘게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 실패해서 역귀농한 분이 10명이 채 안 돼요, 제 주변에. 저만큼 이 영역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죠? 맨날 역귀농하고 맨날 실패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통계로도 잡힙니다. 농식품부가요 1년에 6,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합니다. 기농 1년차에서 기농 5년차까지. 거기에서 조사 결과 지역민들과 관계가 어떤가요? 좋다고 얘기하는 게요 70%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요 아무리 높아야 4%입니다. 최근 발표가 1%대입니다. 만족도는요? 만족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70%입니다. 불만족스러움요? 똑같습니다. 1%대 나왔습니다. 그것도 높아야 4%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100명 중에 4명이 지역민들과 관계가 안 좋대요. 불만족스럽대요. 이 수치가 높은 건가요?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 갖지 마시고 단 마을로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혼자 풀지 마세요. 혼자는 풀기 어려워요. 대신 어떻게 한다? 내 주변에 지역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네 분들 있잖아요.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풀면 쉽게 풀립니다. 오해거든요, 다. 근데 내가 풀려고 하면 오해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군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이나 품목연구회 같은 데 가입하면 정말 좋죠. 근데 기농하신 분들이 그런 데 활동을 안 하세요. 끼리끼리 놉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오해가 있다고 하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막연히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가려고 하면 그 지역이 나한테 맞는 지역인지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소득이 되는 건지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서서히 스며들어오시면 좋겠고 농업에 기술이 없다고 하면 저처럼 일을 하면서 서서히 농업으로 농촌으로 진입하는 것도 전략이다. 처음부터 무모하게 농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스며들어가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시간 반이라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광범위예요. 지금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기농기촌 종합센터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 내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오프라인 교육 받는 거 어렵다? 실시간 비대면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농기촌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린대로 회원 다 가입하셨죠? 최대한 그린대로를 활용하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단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저 연합뉴스에서 강의 들었던 누구입니다 하면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문자가 몇 개 들어와 갖고 끝나고 바로 전화를 드려야 합니다. 좀 여기 돌아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좋은 강의 해주신 최민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된 아카데미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현장에서 접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퇴실하시면서 퇴실 서명해 주시면 되시고 온라인 접수하시고 방문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린대로에서 동일하게 퇴실 버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귀농기촌 아카데미 교육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린대로 통해서 지금 확인 가능하시니까 추가적으로 교육 더 이수해보고 싶다 하시면 그린대로 통해서 접수하고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